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라고 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겠지만 예전에 다른 실무 강의나 자격증 강의에서 뵌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가끔 연락들을 주시거든요. 저는 이번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실전반을 메인으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실전반 강의와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실전반 강의는 일단은 연말정산 업무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 물론 10년, 20년 차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한 1, 2년 이상 한 번이라도 연말정산을 해보셨던 분들 또는 어느 정도 이론 준비가 되신 분들 중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들, 사실관계 판단, 그 다음에 주의하실 사항들 위주로 체크리스트 위주로 빠르게 이제 점검을 하시고 핵심을 좀 꼭꼭 집어서 강의를 진행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연말정산이 사실은 소득세법 내용 전반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맘먹고 다 하려고 하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수업이면 될 것 같아요. 와, 3일에서 4, 연말정산 수업을 위해서 회사에서 3일, 4일 그렇게 빼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4일 빼주신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들어가시면 업무할 때 일이 이만큼 밀려 있잖아요. 연말에 안 그래도 연말 연초에 바쁜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장 전략적으로 실무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저는 실전반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전반 수업에서는 정말로 진짜로 이번에 입력할 때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부양가족 명세 입력 시 주의하실 사항 나이가 자동으로 체크가 됐는데 그 나이를 좀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을 점검할 필요는 없고요. 일부 몇 명은 좀 나이를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고 또는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1월 15일 날 국세청 홈택스에 PDF로 이게 자료가 뜨잖아요. 그렇게 뜬 자료를 그냥 그대로 믿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분을 좀 배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입력을 할 것인가. 이거를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업무가 막 과부하가 걸려요. 연말정산 시즌에.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전반 수업에서 여러분께서 좀 중요하게 이거는 먼저 준비하셔야 되고 순차적으로 A 하시고 그 다음에 B 준비하셔야 되고요. 체크리스트로 미리미리 배제시킬 거는 배제시키시고 서류 같은 거를 취합을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은 빨리 하시게끔 그 다음에 회사의 직원분들께 안내해 드릴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핵심 위주로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게 될 수업입니다. 자, 실전반 수업을 담당하게 될 저 남정선 세무사는요. 되게 부끄럽네요. 자, 저는 2007년도부터 연말정산 강의를 시작했고요. 세무사 업무하면서 한 20년 정도 전후 연말정산을 실제로 그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제로 연말정산 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 당연히 하고 있겠죠. 실무도 당연히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마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 위주로 궁금해하는지 좀 많이 실무적인 부분들을 좀 제가 파악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도 일반적으로 그 강의를 그냥 수업용 강의를 한 게 아니고요. 실무용 정말로 진짜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업무에 특화된 수업을 2007년부터 올해 작년까지도 계속해왔고 올해까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즉 연말정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내용 또는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은 거의 즉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답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항상 개정된 내용이라든가 주의하실 사항들 위주로 좀 착실하게 점검하실 수 있도록 좀 꿀팁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실전반 수업 저랑 같이 하시면서 2025년 2월 달에 연말정산 업무를 되게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우리 연말정산 하실 때 부양가족 명세 작성하시죠? 부양가족 명세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정식 명칭은 기본공제 대상자와 추가공제 대상자 그리고 별도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이런 사람들 체크를 하는 서식인데요.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실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주민등록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받아서
거기 있는 가족들 중에서 내가 이번에 어떤 사람들을 공제받을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단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공제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우리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기본 공제는 1인당 150만 원, 그리고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 원, 경로자 공제는 1인당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그 공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실 때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체크박스에 해제를 하시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체크박스를 해제하시고 요건을 충족하면 체크박스에 뭐 V나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일단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 그림이 보이고 있는데 관계요건이라고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첫 번째 요건, 관계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은 내가 버는 월급으로 같이 내 월급으로 같이 먹고 산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같은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같이 먹고 산다. 내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 같이 먹고 산다. 이렇게 소득세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계요건 충족해야 되고 세 번째가 나이 요건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 요건에서 배제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나이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 검토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될 게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우리 보통 그냥 편안하게 부르실 때는 소득 요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해서 100만 원 이상인지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이하인지를 보세요. 그래서 소득금액 요건을 확인을 해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그 사람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실무하실 때는 각종 책에 세법 순서대로 하자고 보면 이게 순서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실무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관계요건부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계요건 충족하는지 여부. 만약에 관계나 생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그 다음 나이 요건 충족하는지 마지막으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순서대로 업무 파악을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쉬운 순서예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관계요건 파악이 제일 쉽고요.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생계요건도 마찬가지. 나이 요건은 나이 요건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 법정 배우자,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필요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이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근데 나이 요건은 또 많이 안 어려운 게 사망하신 분, 또 연도 중에 태어난 사람, 연도 중에 20세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빼고서는 대부분 나이 요건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나이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그 나이를 믿고 가셔도 돼요. 그럼 거기서는 예외적인 사항만 좀 몇 가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소득금액 요건, 얘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연금 소득이 있는 부모님 공제가 되나요? 한 달에 연금 수령액 200만 원인데 공제가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번 시간은 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누구인가. 이 관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공제를 못 받고 따라서 부양가족 명세 서식에 입력하시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일단 관계 요건을 충족하려면요. 일단 나부터 찾아야 돼요. 돈을 버는 본인,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은 요건 따지지 말고요. 내가 번 돈에서 내가 먹고 살았겠죠. 그래서 본인은 따지지 말고 그냥 기본공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연봉이 일단 내 거 연말정산을 하는데 내가 연봉이 얼마건 높건 낮건 본인 기본공제는 무조건 서류를 안 내도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거주자라고 돼 있는데 거주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2024년 8월 달에 입국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게 2024년 8월이나 9월이고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며칠이 안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다른 회사 다닌 기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 자체가 182일 이하, 183일 미만이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나라 살고 있었으면 거주자예요. 외국인도. 근데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7월 한 중반 이후
8월, 9월, 10월 달에 입국해서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뭐 한 달이나 두 달째 됐다라는 외국인 근로자들 있죠. 그분들은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예요. 근데 비거주자도 연말정산하실 때 본인 거는 공제해드려요. 근데 비거주자는 본인분 기본공제하고 본인분 추가공제만 가능한데 그 대부분 내국인하고요. 대부분 내국인하고 국적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회사를 지금 1, 2년 계속 다니고 있고 이런 분들은 거주자예요. 거주자라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2024년 상반기에 7월 한 2일쯤 전부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3월 달에 입사하긴 했는데 그 전에 6월 달에 입국해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분들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거주자는 일단은 뭐 내국인 외국인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본격적으로 뒷부분에서 필요할 때 다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뭐예요? 일단은 거주자다 그러면 부양가족도 본인이 아닌 자에 대한 기본공제도 가능하다. 근데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거주자라고 그려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 대부분은 이제 근로자 본인이 거주자이실 거고요. 거주자의 첫 번째 공제 대상 가족은 첫 번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언제 기준이냐면 12월 31일 기준 법정 배우자, 법률혼 관계. 법정 배우자.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만약에 결혼식은 12월 28일 날 했는데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혼인관계, 우리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혼인증명서가 나오잖아요. 그게 12월 31일 현재 나올 수 있는 법률혼 관계가 12월 31일 현재 이루어져 있는 배우자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룹이 누구예요? 자녀 그룹입니다. 자, 저의 아들, 딸. 근데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직계 비속은 뭐냐? 나와 DNA가 일치하는, 혈연 관계가 일치하는 나의 아들, 딸,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 그들의 아들, 딸. 몇 대째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본인의 아들, 딸, 그 다음에 그들의 아들, 딸이니까 손자녀, 외손자녀도 직계 비속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뭐 자녀 세액공제도 자녀가 아닌 손자녀도 가능하게 최근에 개정된 거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계 비속은 손자녀가 포함되고요. 배우자가 다른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가 생겼고 뭐 이혼하시고 저랑 이제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데리고 왔겠죠. 그럼 배우자하고는 혈연 관계가 일치하는데 내 자식이긴 하지만 나랑은 혈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있다. 거기도 자녀에 해당됩니다. 또 심지어 입양자, 당연히 입양관계 증명서 나오죠. 그래서 셋 다 자녀, 손자녀 그룹이에요. 자, 그리고 위탁아동 같은 경우는요. 시군구에서 가정위탁양육 확인서라는 서류가 나오는데 그걸로 올해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했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작년 10월 1일부터 위탁양육을 해서 올해 4월 말일까지 위탁양육을 한 자녀가 있다. 그러니까 위탁아동이 있다. 그러면 작년에 3개월이라 공제를 못 받았죠. 그럼 그 기간이 올해도 4개월이라 공제가 안 되죠. 근데 그 기간을 합산하면 6개월이 넘죠. 그때는 해드려요. 그래서 가정 위탁양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오시면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6개월 이상이 맞다라고 하면 그 위탁아동은 내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각종 공제를 다 해드리게 됩니다. 자녀세액 공제도 가능해요. 손자 뭐 이렇게 자녀로 이제 동일하게 봐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가 최우선, 그 다음에 12월 31일 현재 직계비속. 2024년 기준으로 지금 연말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아직은 공제가 안 되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가 있었어야 됩니다. 입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룹이 누구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래서 나의 직계 존속. 저의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몇 명까지 되나요? 인원수 제한 없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인원수 제한 없고 또 나랑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 두 분,
저의 이제 친정 부모님 두 분. 이렇게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공제받고 남편은 남편 엄마 아빠 공제받고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니요. 제가 이제 양가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시다 그럼 두 분, 네 분을 제가 다 공제받아도 되고요. 제 남편이 다 공제받아도 되고요. 두 분, 세 분, 한 분 이렇게 공제받아도 돼요. 단 요건 안 되죠. 이거 실무자들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아들 밑으로도 들어가고 며느리 밑으로도 들어가고 주민등록번호 하나가 어떤 부양가족 한 명이 A와 B 두 군데 중복해서 공제를 넣는 거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국세청에서 튕겨 나오게 되겠죠. 중복공제 방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부양가족 공제든 뭐든 받으려면 한 사람 밑으로만 들어가지 양쪽 뭐 중복해서 두 군데 세 군데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하시고 자 직계존속의 배우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의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의 저희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4명을 다 공제받았어요. 부모님, 양가 부모님 두 분 해갖고 제가 4명을 다 공제받았는데 올해는 남편이 소득이 더 커요. 그래서 남편한테 4명을 다 공제받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매년 그건 다시 리셋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되 중복되지만 않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뭐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새어머니, 새아버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모님, 장인어른, 뭐 시어머니, 시아버님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부모님 그룹 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 그룹이 됩니다. 이거는 저의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관계상으로 가족관계상으로 가능한 사람들. 조카는 됩니까 안 됩니까? 조카 공제 안 됩니다. 또 이모 공제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예외가 뭐가 있냐면 이제 빨간색은 좀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이론적으로 세법상으로 수급자라는 게 있습니다.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은 공제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모가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모가 결혼도 안 하시고 저를 혼자서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40대인데 이모가 이런 지리가 있어요. 이모가 80대 후반이세요. 그래서 엄마처럼 거의 엄마나 마찬가지죠. 엄마처럼 모시고 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입양을 정식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사실관계는 거의 엄마처럼 키워주셨지만 이게 가족관계로는 이모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면 경제적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 12월 31일 현재 누구와 수급자 지정이 됐다라는 걸로 경제적으로 혼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릴 수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 이 본인과 주소가 같다. 생계 요건이 생계가 일치한다라는 게 뭐예요? 주소가 같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 그 다음에 12월 31일 현재 주소가 동일하다라는 조건이라면 조카나 이모나 삼촌 또는 좀 먼 친척이라도 뭐 친척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친척 아닌 사람들하고 뭐 같이 같은 집에 살기는 쉽진 않죠. 혹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입증하시면 주민등록표에는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건 이제 주민등록표 등본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로 끝나느냐 했더니 누가 있어요? 원래 며느리 사위가 있습니다. 원래 며느리 사위는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며느리 사위는 원래는 공제가 안 되는데요. 어떡합니까? 원래는 공제가 안 되는데 나의 자녀가 아들이고 그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 즉 아들과 며느리 부부가 둘 다, 그 두 명이 다 장애인이다 그러면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며느리 사위도 해드려요. 그럼 아들은요? 원래 직계 비속이니까 해드리는 거고요. 됐죠? 또 나의 자녀가 딸이다. 그러면 딸의 배우자인 사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딸과 사위가 둘 다 장애인이다. 그러면 취업이 잘 안 돼서 원래 며느리 사위다 그러면 결혼했으니까 하나의 가게를 꾸리니 내 자녀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며느리 사위는 각자 그 가족 안에서 생계를 책임져라. 이게 이제 세법의 생각이었긴 한데 예나 지금이나 장애인이시면 취업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은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생각보다 취업이 잘 안 돼서 이게 이제 좀 약간 저에게 생계를 같이 내가 버는 돈으로 같이 먹고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일단 자 혹시라도 며느리 사위가 되냐 공제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본다면 원래는 안 되세요. 안 되시지만 나의 자녀가 아들이면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나의 자녀가 딸이면 딸과 사위 둘 다 장애인이면 장애인은 이제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조금 특이한 예외사항이고 일반적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평상시에 이제 보실 때는 어떤 파트로 보시면 돼요? 자, 본인은 조건 없이 무조건 기본공제. 그래서 서류 아무것도 안 내도 본인은 기본공제로 자동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우자. 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을 뭐라고 저희가 하냐면 얘네들을 부양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동그라미 있잖아요. 부양가족. 그래서 일단 우리 부양가족 명세에는 서식 중에서 부양가족 명세라는 서식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전부 집어넣는 거예요. 자, 부양가족 명세. 그럼 본인도 집어넣는 거예요. 부양가족 명세라는 서식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에 부양가족 명세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그룹 전부 다 집어넣으시는 건데 실무서적에서 부양가족이라고 부를 때는 서식에서 부양가족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고요. 실무서적에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법조문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부양가족은 본인 따로 배우자 따로 나머지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이라고 부른다. 그럼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 비속은 주소가 달라도 공제해준다. 또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해준다. 그럼 이제 실무상 배우자는 주소 달라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배우자하고 직계비속, 자녀 그룹은 주소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뭐 자녀 중에서 이제 실제 자녀, 얘네들은 어차피 같은 집에 사는 게 기본 전제고, 그래야 이제 위탁양육 확인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따로 안 보셔도 되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 상관없고, 같은 집에 안 살아도 돼요. 기러기 아빠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소득만 없으면 소득 요건만 마지막 요건만 충족한다면 배우자는 무조건 기본 공제가 가능해요. 물론 이제 이 배우자를 딴 사람이 공제받으면 중복 공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면 공제가 가능하고 따라서 나이 조건도 필요 없고 생계 요건도 필요 없는데 실무서적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직계 비속 중에서는 부양가족 중에서 생계 요건이 필요 없는 건 직계비속이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중에서 나이 요건이 필요 없는 건 장애인이다 라고 표현을 서적에서 하거든요. 그건 법이 그래서 법은 부양가족이라는 이름이 파란색 그룹이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 교재를 활용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서식의 부양가족 명세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모두 입력해야 되니까 노란색 동그라미도 같이 포함한 것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서식 이해하실 때 좀 좋으실 거예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하나가 입력이 되고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의 관계가 뭐 본인이냐 아니면 배우자냐 장애인이냐 20세 이하냐 60세 이상이냐 이렇게 체크가 돼요.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그 머릿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체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관계라는 게 체크가 되면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명당 150만 원이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프로그램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실관계 판단. 그래서 관계 요건을 충족시키는 배우자냐 부양가족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고 다만 그러면 2024년 기속 연말정산을 할 때 2024년 기속에 대해서 2025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2024년 원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조건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2025년 1월 2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 이때 하는 연말정산은 2024년 12월 31일에 사람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25년 1월 2일 날 태어난 아이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따질 때 원래 과세기간 종료일이 언제냐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따질 때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럼 연도 중에 7월 3일 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12월 31일 날 안 계신데 그러면 돌아가신 연도로 공제해 줄 거냐 말 거냐. 자, 사망하기 전일에 돌아가시기 전날 상황에 따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가시기 전날에 계셨잖아요. 사람이 그게 돌아가시기 전날 이혼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뭐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뭐 부모님이시라든가 돌아가시기 전날의 관계나 나이 같은 걸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모든 요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면 그분은 올해까지는 돌아가신 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요. 대신 내년에는 안 계시니까 공제가 안 되겠죠. 돌아가신 연도까지는 요건 판단을 할 때 돌아가시기 전날 기준으로 상황 판단해가지고 공제를 한다. 나이니 뭐니를 항상 12월 말일로 원래 판단해야 되지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시기 전날 기준이고요. 장애가 치유됐다. 아유, 축하받을 일이죠. 시각장애가 있었다가 시각장애가 치유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장애가 치유된 게 뭐죠? 큰 수술을 하셨어요. 맞죠? 그럼 의료비, 또 재활치료비가 거액의 돈이 들어가요. 뭐 어디서 특별히 뭐 기부받아서 한 거 아니고서는. 그러면 장애가 치유됐다라는 거는 정말로 병원비 같은 게 많이 들었다는 건데 장애가 2024년 연도 중에 치유되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비장애인이에요. 그럼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을 다 취소시킬 거냐? 그건 너무 가혹하죠. 축하받을 일인데 그래서 연도 중 언제 장애가 치유됐든 상관없어요. 12월 말 기준으로 판단 안 하고요. 장애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서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원래는 예를 들어 1월 달에 장애가 치유됐으면 사실 2월부터는 비장애인이지만 눈 딱 감고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치유된 연도는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장애인이었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제 그 장애인에 관한 모든 혜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의료비 700만 원 한도 적용 안 하고 전액공제 의료비 대상으로 해드리고 장애인 부양 우리 추가 공제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 원 해드리는 것도 다 해드리고 다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장애 치유일 전날이면 장애인이니까 1년 중에 이번 연도 중에 장애 치유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 연도는 100% 깔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인이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으로는 비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생계, 나이, 소득을 순차적으로 볼 거고요. 일단은 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자들이 누구다?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거기에 예외적으로 수급자나 며느리 사위가 뭔가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예외적인 항목들이 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들이 기본 공제가 가능하고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자녀 한 명이 있는데 자녀 한 명을 공제받을 거면 남편도 공제받고 그 배우자도 공제받고 요건 안 된다는 거. 한 사람 밑으로만 부양가족으로 가서 붙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만 일단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양가족 명세 작성의 첫 번째 단추 기본공제 대상자의 관계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생계 요건을 파악하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